2001년 12월 2일, 당시 27세의 헬레나는 친구가 사는 건물 옥상에서 추락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러 물증이 헬레나의 친구인 몬세라트를 가리키고 있어 그녀는 체포됩니다. 그러나 몬세라트는 옥중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결국 그녀마저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유가족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01년 12월 2일 오전 5시 15분, 스페인 사바델 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알프레도는 둔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고 이어 자신의 딸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씻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둔탁한 소리를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오전 9시경, 알프레도는 잠에서 깨어나 환기를 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었고 우연히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는 깜짝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그 여성이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고 추락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고인의 얼굴이 변형되어 한동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고인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며 스스로 뛰어내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모든 주민들에게 해당 여성을 아는지 물었지만 그 여성을 알고 있던 주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신의 딸인 헬레나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DNA와 현장에 남아있던 고인의 일부 소지품을 통해 그 여성은 헬레나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헬레나의 차량도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1996년 대학을 졸업한 헬레나는 카피라이터와 아마추어 기자로 근무했었고 2000년 초 그녀는 아동도서관의 관리자로 입사하게 됩니다. 헬레나는 문학을 매우 좋아했고 여러 문학 행사에 자주 참여하기도 했었죠. 2001년 헬레나는 출퇴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부모님 집을 떠나 도서관 근처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3월 중순 헬레나는 사바델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사한 후 헬레나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고 주말에는 종종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기도 했습니다. 헬레나는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며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레나는 11월 30일 연락이 두절되었고 12월 2일 추락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었죠. 조사가 시작되었고 헬레나의 아버지인 주아는 12월 1일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무슨 일인지 헬레나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또한 헬레나는 그날 친구와 약속이 있었지만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서관에 전화도 걸어보았는데 헬레나는 출근하지 않았고 이틀 전부터 결근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3일까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실종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헬레나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동선부터 확인했습니다. 11월 30일 오전 9시 55분부터 10시 18분까지 헬레나는 집 컴퓨터를 사용하여 네티즌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그녀는 오전 11시 3분과 11시 28분에 각각 다른 친구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헬레나는 도서관으로 출근해야 했지만 그날 그녀는 도서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헬레나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실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2월 10일 헬레나의 부검 결과가 나왔고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헬레나는 추락으로 인한 머리 골절로 사망했으며 48동이었던 그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일반 복용량보다 35배 많은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헬레나가 숨을 거두기 전 48시간 동안 구금된 것으로 추정했고 아마도 의식불명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밀려 추락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헬레나의 신체에는 마찰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건장한 남성이 헬레나를 옥상으로 운반했거나 혹은 2명 이상이 그녀를 옥상으로 운반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발견 당시 헬레나는 속옷과 양말만 착용하고 있었고 그녀의 옷은 옆 건물인
52동 옥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헬레나의 몸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고 헬레나의 스웨터에서 남성과 여성의 DNA가 추가로 검출되었습니다. 남성의 DNA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고 당시 DNA 기술력의 한계로 범인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헬레나의 집을 수색하는 한편 동시에 탐문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어 수사관들은 헬레나의 집에서 손글씨로 쓴 2개의 메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메모에는 안녕 헬레나, 깜짝 놀랐지? 나는 당신과 매우 가까운 사이야. 내가 누군지 맞춰보고 나중에 전화해. 간식 꼭 챙겨 먹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메모는 9월 17일 헬레나의 집 문손잡이에 간식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헬레나는 그 메모의 출처를 몰랐기 때문에 간식에 대해 의심했고 결국 그 간식을 모두 버렸습니다. 3주 후인 10월 9일 헬레나는 두 번째 메모와 함께 복숭아 주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필기체가 달랐습니다. 그 메모에는 헬레나와 하이킹한 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고 헬레나가 복숭아 주스를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며 복숭아 주스를 맛있게 먹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하이킹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헬레나는 의심하지 않고 결국 도서관에서 복숭아 주스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헬레나는 주스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졸음이 쏟아졌고 결국 퇴근할 때까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후 동료들의 제안으로 남아있는 복숭아 주스를 실험실로 보냈고 분석 결과 그 주스에서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검출되었었죠. 벤조디아제핀은 헬레나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은 하이킹 멤버 중 누군가 범인일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헬레나의 친구이자 하이킹 멤버인 몬세라트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몬세라트는 헬레나가 추락한 48동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추락한 여성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몬세라트는 모른다고 말했었죠. 또한 경찰은 하이킹 멤버 전원을 조사했고 또 다른 용의자 3명을 추련했습니다. 몬세라트는 48동 3층에서 거주하며 유치원 교사입니다.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녀는 온화하고 친절하며 약간 수줍음을 타는 여성입니다. 헬레나와 몬세라트는 하이킹을 하며 친구가 되었고 취미도 같았기 때문에 문학행사에 자주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평일 여가 시간에 종종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었죠. 경찰은 몬세라트의 집을 수색하고 헬레나가 받았던 메모와 몬세라트의 필기체를 비교하게 됩니다. 몬세라트의 집을 수색하던 중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함유된 로르메타제팜 2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병은 개봉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병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어 경찰은 몬세라트의 진료 처방 기록을 살펴보았는데 그녀는 로르메타제팜을 처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필적 감정 결과 첫 번째 메모는 몬세라트의 필기체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몬세라트가 헬레나를 유인한 뒤 진정제를 투여했고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믿었습니다. 2002년 2월 22일 그렇게 몬세라트는 체포되었습니다. 몬세라트에게는 2년 동안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 산티아고가 있었고 그 역시 하이킹 멤버이기도 합니다. 산티아고는 약 4년 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형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퇴근 후 그는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며 스스로 자신이 범죄 전문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산티아고는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고 정치에 입문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티아고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고 매우 사교적인 인물입니다. 산티아고는 하이킹을 제외하면 헬레나와 접촉이 거의 없었지만 몬세라트의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올랐죠. 하지만 산티아고는 방값을 아끼기 위해 몬세라트와 동거했을 뿐 범행에 대해서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사 결과 산티아고의 어머니는 신경쇠약증과 불면증으로 인해 매일 로르메타제팜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산티아고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로르메타제팜을 얻어 헬레나에게 준 복숭아 주스와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한 몬세라트의 언니는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 몬세라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2차례 졸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산티아고가 몬세라트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몬세라트에게 먼저 테스트한 다음 헬레나에게 투약한 뒤 살해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하이킹 몇몇 멤버로부터 안나가 헬레나와 유일하게 갈등을 빚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01년 7월에서 8월경 헬레나와 안나는 다투기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의 사이는 서먹한 상태였습니다. 안나의 필적 감정 결과 두 번째 메모가 안나의 필기체로 확인되었고 결국 그녀는 3월 23일 체포되었습니다. 하이킹 멤버 중에는 회사원이었던 하비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비는 헬레나를 좋아했고 최근 몇 달 동안 부지런히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나 헬레나는 여러 차례 하비의 고백을 분명하게 거절했었죠. 하비는 무뚝뚝한 인물이며 하이킹을 제외하면 헬레나와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지만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레나가 세상을 떠난 후 하비만 유일하게 헬레나가 우울한 모습을 보였었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좋아했었던 헬레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헬레나는 11월 30일 정오부터 12월 2일 사이에 실종된 후 살해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점이 사건 발생 후인 12월 3일 벌어졌습니다. 12월 3일은 정상 근무일인 월요일이었는데 네 사람 모두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죠. 또한 용의자 4명은 사건 발생 후 하이킹 팀의 리더인 프란세스크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프란세스크는 의사이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진정제를 얻을 수 있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프란세스크는 경찰서로 소환돼 신문을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프란세스크는 거부감을 보였고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혹은 범인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세스크를 기소할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알리바이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몬세라트와 산티아고의 정확한 알리바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11월 30일 금요일은 몬세라트의 정규 근무일이었지만 무슨 일인지 그녀는 그날 결근했었습니다. 통신 기록에 따르면 몬세라트의 집 전화는 오후 2시 48분과 오후 4시 11분에 1분도 안 되는 2차례 통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공중전화로 통화했기 때문에 그를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몬세라트와 산티아고는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고 밝혔지만 그날 축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몬세라트와 산티아고를 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진술을 바꿔 자신들은 관중이었을 뿐 직접 축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탐문을 이어나갔지만 두 사람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몬세라트는 집으로 돌아갔고 산티아고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산티아고는 30일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오후 6시 퇴근 후 몬세라트와 함께 축구장에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간 뒤 다음날 하이킹에 필요한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축구 경기에 대한 알리바이를 조사한 후 산티아고는 말을 바꾸게 됩니다. 그는 30일 퇴근 후 바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몬세라트를 만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1일 오전 9시경 몬세라트와 산티아고는 평소대로 하이킹에 참여했고 저녁이 된 후 두 사람은 아파트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비는 11월 30일 오후 7시경 퇴근했고 퇴근 후 하이킹 동료인 하우메를 만나 하이킹 용품을 정리한 후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하우메의 다른 친구는 그날 밤늦게까지 하우메와 함께 바르셀로나에서 저녁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비는 하우메와 함께 하이킹 용품을 정리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후 하비는 경찰에 연락해 이전 진술을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1월 30일 그는 퇴근 후 하우메와 다른 친구와 함께 오후 11시 30분까지 머물렀고 오후 11시 45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비는 몬세라트와 산티아고의 주장과 같이 하이킹에 참여했고 저녁이 된 후 집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하우메와 다른 친구는
11월 30일 하비를 만난 적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4명 중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알리바이는 안나뿐이었습니다. 안나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회사에서 주최하는 단합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동료들이 그녀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수 있었죠. 안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알리바이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장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몬세라트이고 첫 번째 메모의 필적 또한 몬세라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녀는 체포된 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산티아고는 자신의 변호사 친구를 몬세라트에게 소개한 후 지명해 주었고 그 변호사 친구는 몬세라트의 가족에게 면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몬세라트의 어머니는 면회를 자주 가지 못했고 면회 때 몬세라트는 항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몬세라트의 어머니는 몬세라트가 산티아고를 만난 후부터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었다며 경찰에게 거듭 강조했고 산티아고의 말을 무조건 믿었으며 또한 그에게 순종적으로 행동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후 산티아고는 몬세라트에게 경찰의 질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방법과 핵심 질문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몬세라트는 신문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고 따라서 경찰의 압박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갔었죠. 그렇게 조사를 이어가던 중 몬세라트는 옥중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유서를 남겼고 그 유서에서 몬세라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안나는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6월 초 석방되었습니다. 산티아고와 하비의 알리바이는 신빙성이 없었지만 물리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두 사람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고 2002년 10월 이 사건의 수사는 종결되었습니다. 2017년 대학생 2명이 헬레나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노력으로 언론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헬레나의 가족은 진실을 찾기 위해 1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고 헬레나의 컴퓨터를 포함하여 그녀가 자주 사용했던 물건들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헬레나는 채팅을 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이메일도 자주 사용했었습니다. 2017년 유가족은 헬레나의 하드 드라이브를 복원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사건 2달 전 헬레나는 이메일을 받았고 그 이메일의 내용은 두 번째 메모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을 보낸 사람은 바로 하비였습니다. 당시 경찰은 4명의 용의자의 실생활에 집중했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었죠. 또한 헬레나는 사건 며칠 전 친구들과 채팅을 이어가던 중 누군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의심 가는 인물이 하비라고 언급했었죠. 헬레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은 하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레나의 유가족은 하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한 후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몬세라트의 언니 역시 동생의 결백을 믿었고 몬세라트가 자신을 희생하며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산티아고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12월 헬레나의 유가족은 두 메모를 사설업체에 보내 필적 재감정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2002년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 몬세라트와 안나의 필적이 아니라 산티아고와 하비의 필적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2020년 8월 3일 경찰은 헬레나의 채팅 기록과 이메일 그리고 2차 필적 감정을 토대로 재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경찰은 산티아고와 하비를 재소환하였고 당시 헬레나의 옷과 몸에 남아있던 DNA와 대조하기 위해 두 사람의 DNA 샘플을 채취하게 됩니다. DNA 기술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이제 진범을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헬레나의 몸과 옷에 남아있던 DNA는 산티아고와 하비의 DNA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산티아고와 하비가 두 메모를 썼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었을 뿐 살해와 연결되는 물리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시 한번 혐의를 벗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인 데이비드는 카메라 앞에서 헬레나 사건의 주범이 산티아고라고 믿고 있다며 직설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산티아고의 알리바이가 모호했고 사건이 발생한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황 증거만으로 그를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헬레나와 몬세라트의 유가족은 수사기관과 함께 새로운 단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